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다를 사랑한 한 소년이 SSU의 장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주로 깊은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구조 현장의 위험은 실제로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자, 오늘은 김진왕 전 해남구조대장님을 모시고 34년간의 군 생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본격적인 군 생활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교수님 군 생활 업무가 가족들은 굉장히 좀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위험한 일이 닥칠 수도 있고. 근데 94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사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진 않으셨나요? 걱정 많이 하죠. 네. 울면서 제발 전역하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해서 제가 아내의 마음을 돌리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애 시절부터 이제 계속 군인이셨어요? 연애는 네. 없었고요. 연애가 없었나요? 예, 없었고 저희 누님이 네. 저희 제일 큰 누님하고 처형하고 서울 상도동에 같이 살다가 같은 성당에 다녔는데 네. 그 성당의 모임에서 아줌마들 모임이죠. 아줌마들 모임에서 야 결혼하는 여동생 있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하니까 2명이 들더래요. 네.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나이가 두 사람 나이 차이가 1살인가 2살 비슷한 많으니까 나이대로. 나이 어린 사람 거기 먼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저한테 준 거예요. 14년 2월 21일 날 처음 만났어요. 별걸 다 기억하고 앉아있죠. 그래놓고 일주일 뒤에 2번째 만났어요. 2번째 만나는 날 제가 결혼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네. 처음 만날 때는 경주에서 만났고 2번째 만난 거는 부산에서 만났거든요. 네. 부산에서 만나갖고 처갓집이 포항이었는데 포항까지 제 차로 태워다 줬어요. 태워다 주는데 태워다 주고 헤어졌는데 자기가 편지로 답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며칠 뒤에 편지에 왔는데 자기가 좀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이해하면은 결혼하겠다. 그래갖고 3월 17일 날 잡아가지고 네. 5월 8일 날 결혼을 했어요. 와. 속전속결로. 그러게요. 그리고 27년 살았어요. 와. 진짜 어떻게 보면 종교가 같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신뢰감이 서로 있었고 또 부모 집사람이 부모님을 혼자서 이제 언니도 있고 오빠들도 있지만 자기가 부양을 하고. 부양하고 있어서 그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모습이 참 좋았고 사실 다른 거는 크게 조건이 없었어요. 일사천리로 갔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저희가 SSU에 자원하신 이야기까지 들어봤었거든요. 그러면 또 이 안에서 받는 특별한 훈련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24주 교육을 받는데 네. 처음에 들어가면 맨몸 수영을 합니다. 그때가 저희가 4월 말에 들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5월 초부터 바닷속에 들어가서 맨몸 수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추울 지금은 텐데요? 부대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네, 실내 수영장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바다에서 하는 거예요. 춥죠. 들어갔다 나오면은 뭐 수영을 뭐 10분, 20분 하는 게 아니고 몇 시간을 하니까 갔다가 나오면 입술이 파래지죠. 네. 지금 입고 계신 그 보랏빛 옷 같은 입술 이 그런 정도 색깔이 되는 색깔로 거예요. 변하시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힘든 수영 훈련을 2주를 하는데 처음 1주는 맨몸 수영을 합니다. 1주 맨몸 수영을 해서 맨몸 수영 끝나는 날 어디를 가냐면 배를 태우고 나가서 5km 바깥에 바다에 나가서 바다에 다 떨어뜨려요. 그리고 부대까지 헤엄쳐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때도 맨몸으로 떨어뜨려. 그렇죠, 맨몸으로. 진짜요? 그래 들어오는 과정에 이제 물론 교관들이 옆에 그 보트에서 다 타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2명씩 페어를 짜줘요. 네. 이 페어가 같이 계속 교육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페어예요. 페어가 자기 옆짝의 이상 문제도 서로 체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교관한테 보고를 해갖고 구조하게 하는 네. 그런 시스템인데 그리고 이제 2번째 주 되면은 수경하고 오리발을 줘요.
수경하고 오리발을 주고 일주일간 연습을 해가고 다시 또 그 포인트에 가서 떨어뜨리면 수경하고 오리발만 차고 5km를 오는데 수경하고 오리발을 차면은 더 잘 나갈 것 같죠. 좀 더 뭔가 도움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진력은 더 센데 네. 차기가 발차기에 너무 힘이 들어요. 10분, 20분은 힘이 있으니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게 내 몸을 가라앉히는 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오리발이면 면적도 넓고 네. 하니까 물을 더 그리고 많이 요즘 잡게 나오는 하잖아요. 오리발은 이 아주 얇죠. 네. 옛날에는 이 시커먼 고무로 만든 아주 무거운 오리발이에요. 그걸 납덩어리를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그걸 차고 거기서 오는 거예요. 물론 그 2주 사이에 체력도 좀 강화시키죠, 계속.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스쿠버 교육 4주. 그다음에 스쿠버 교육 끝나고 나면 SSDS라고 해서 표면 공급 호수로 연결돼 가지고 하는 잠수 훈련하고 그다음에 수중 용접, 수중 절단, 그다음에 수중 폭파, 육상 폭파 뭐 이런 걸 다양하게 교육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침몰한 선체를 건져 올리는 거 이런 걸 계산하는 방법 네. 이런 거 다 해서 그게 이제 총 24주죠. 그래서 교육 기간에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까지 훈련을 해요. 그래서 그중에 하루에 PT 체조만 하루에 최소 3시간을 합니다. PT 체조하는 시간이 죽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바닷속에 들어가는 게 낫죠. 네.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아침 먹고 PT 체조 1시간 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점심 먹을 때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바닷속에서 수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와갖고 점심 먹고 그 대신 1시간 오수를 시켜요. 점심 먹고 1시간 오수 시간을 하고 다시 PT 체조 한 30분 하고 다시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저녁 먹고 다시 PT 체조하고 구보를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저녁 9시 되면 샤워 끝마치고 자요. 완전 꿀잠 잘 것 같은데요. 쫙 뻗는 거죠. 네.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군 생활을 하다가 이거 너무 좀 본인의 컨디션과 좀 안 맞으면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 199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청해진함 부장을 할 때였어요. 청해진함 96년도부터 배를 인수해서 99년 초까지 탔었는데 98년 8월 달에 제가 거기 보면 이제 DSRB라는 잠수정을 조종사 역할까지 했었었는데 이 배를 타면은 보통 배 함정을 근무하면 1년에서 2년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3년을 근무했던 이유가 이 DSRB 조종사를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영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 교육 그래서 국내에서 다음 인계받을 사람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98년도 8월? 이제 3월 달부터 교육을 쭉 시작해서 그때 8월 달에 이 친구들을 태우고 같이 나가서 이 잠수정이 뭘 하는 거냐면 잠수함이 조난당하면 물 밑에 내려가서 잠수함하고 수중에서 도킹을 해가지고 승조원을 구조해 나오는 그러한 잠수정이에요. 9.6m짜리 21.4톤짜리 아주 작은 잠수정이에요. 그 안에 사람이 설 수도 없고 기어서 다니는 그런 잠수정이에요. 거기에 2명이 타고 들어가서 10명을 태우고 나오는 건데 거기에 피교육생 4명을 태우고 제가 조종해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가 그 안에서 배관이 터져가지고 안에 바닷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시간 반 만에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런데 그 4시간 반 동안 그때 이제 저희 함장님이 제가 부함장이었는데 부함장이 몰고 내려갔었는데 함장님이 배 위에서 담배를 2갑 반을 피우셨더라고요. 4시간 반 동안에.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근데 집에는 얘기 일체 안 했죠. 걱정을 하니까. 그때 제가 사실 유서도 썼었어요. 뭐 구조 안 되면은 그 밑에서 다 죽는 거니까. 또 이렇게 교수님 통해서 과거에 또 눈물 나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잠수함 구조함이죠. 청해진함에서 부함장으로 근무하셨을 때 여수 해안에 침투했다가 이제 격침이 된 북한의 반 잠수정을 인양을 하셨잖아요. 그때 수심 147m까지 직접 이렇게 내려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간 게 아니고 예. 아까 얘기했던 그 DSRV라고 하는 네. 잠수정을 몰고 내려갔어요. 그게 히스토리를 얘기하면 네. 그 1998년 12월 17일 자정쯤에 네. 여수 바로 밑에 보면 돌산도라는 섬이 있어요. 돌산도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향이람이라고 하는. 향이람 앞으로 간첩선이 침투하는 것을 네. 육군 초병이 TOD로 발견을 하고 상부로 전파를 해서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간첩선이 외로 도주하면서 그 대한해협 쪽으로 도주를 했는데 그쪽에 지키고 있던 우리 해군 고속정하고 PCC 초계함이 같이 하고 공중 작전을 해서 간첩선을 침몰을 시킵니다. 네. 근데 그 침몰시켰던 수심이 147m, 8m 정도 되는 수심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8일 날 새벽이었거든요. 저도 새벽에 자다가 새벽 4시, 5시쯤에 연락을 받았어요. 연락 받고 불이 나게 이제 부대로 들어갔죠. 네. 부대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져 올려야 된다. 저희가 그 청해진함이 포화잠수 DSRV라는 그것도 있지만은 포화잠수라고 해서 사람을 300m까지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투주입이 되고 일단 배를 찾아야 그렇죠. 침몰한 배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찾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수심이 우리 해군이 갖고 있는 소나들은 잠수함을 탐지하는 거는 이렇게 저주파를 쏘기 때문에 먼 거리를 보내는 건데 이 근거리를 보내는 건 고주파를 쏘여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바닥에 붙어 있는 거는. 네. 근데 이거는 그 기뢰 탐색함들이 하는 건데 기뢰 탐색함도 저렇게 깊은 바다에 기뢰를 설치 안 하기 때문에 그 능력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지금은 뭐 사이드 스캔 소나니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당시에 국방과학연구소에 사이드 스캔 소나 아주 올드 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탐색을 하니까 희미하게 몇 가지 표적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식별을 하러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소해함에 보면 그 MDB라고 하는 케이블로 연결돼서 움직이는 로봇이죠. 네. 그래서 이게 내려가서 수중에 카메라가 있고 라이트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비춰서 표적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과정에 딱 보니까 이제 간첩선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그걸 촬영한다고 이렇게 돌다가 이 MDB를 조종하는 케이블이 전력을 공급해주고 조종하는 케이블이 그 반잠수정에 감겨가지고 네. 이걸 유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MDB를 잊어버려. 이게 뭐 10m짜리인데 그래서 다음 세력으로 제가 들어간 거죠. 잠수정이 들어가서 이 MDB가 감겨 있는지 나중에 건져 올릴 때 같이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저하고 우리 부조종사했던 준이 한 명하고 둘이서 그 잠수정을 몰고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그것도 있었고 예. 또 이걸 건져 올리려면 정보가 중요해요. 이게 침몰한 선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줄을 묶을 때가 있는지, 선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래서 줄을 묶었을 때 줄이 풀릴지 안 풀릴지 이런 것도 네. 다 봐야 되니까 수중 영상 촬영을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그 잠수정에 카메라도 있고 이러니까 다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네. 세 가지 목적이네요. 그 MDB 확인하고 촬영하고 네. 또 거기에다가 트랜스폰더라는 장비를 설치하면 청해진함에서 음파를 딱 보내면 트랜스폰더가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음파를 보내줘요. 네. 그러면 청해진함에서 이 그 위치로 잠수정 할 위치를 수 정확하게 잡고 언탑해가지고 잠수함을 내려보내면 딱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트랜스폰더를 설치하는 임무까지 이 세 가지 임무를 가지고 내려갔죠. 내려가서 트랜스폰더 설치하고 영상도 찍고 MDB도 있는 거를 확인하고 올라왔는데 영상이 녹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떡해요? 올라와 보니까 욕은 엄청 먹었어요. 위에 지휘관분한테 우리 전 대장님한테 욕 엄청 먹고 혼나고 그런데 막 기상이 나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잠수정은 파고 2m 이상 되면 못 내려가요. 그래서 다시 기상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이틀 뒤인 1월 20일 날 다시 내려갔어요. 다시 내려가니까 처음 갔을 때는 잠수정이 이렇게 이게 선수고 공문이고 여기가 이제 포탄 맞아갖고 이렇게 터져 있는 부분이었는데 여기를 도착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조류가 굉장히 세가지고 이게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이 뒤로 접근이 된 거예요. 뒤로 접근하니까 뒤에 시신이
간첩 시신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간첩 시신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영상 촬영하고 또 트랜스폰더는 그 전에 한번 내려놨는데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놓고 올라가면서 저희 그 잠수정 앞에 로봇팔이 있어요. 로봇팔 2개로 시신을 들고 올라왔죠. 또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월드컵에 막 들떠 있을 때 굉장히 또 중요한 임무를 하셨더라고요. 제2연평해전으로 침몰된 참수리호를 네. 인양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 참수리 357 생각만 해도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건이었죠. 저한테 10년 후배였어요. 그 정장이 10년 후배인데 또 그 부친이 또 사관학교 선배였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전대 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조전대 참모를 하고 있었는데 점심을 먹고 와서 잠깐 사무실에 있었나? 근데 갑자기 작전사 벙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급히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참수리가 피격돼서 침몰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급하게 짐을 챙겨가지고 전 대장님 모시고, 전 대장님이 이제 구조 전체 지휘관이니까, 그리고 이제 SSU는 비상소집을 해서 이제 그 트럭으로 버스로 이렇게 따로 평택으로 올라가고, 저희는 이제 기차를 타고 그날 바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평택에 가서 있었는데, 이게 이제 NLL 선상에 있다 보니까 바로 작전을 못 하고 북한하고 이 대치 국면을 완화시켜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유엔사가 개입해가지고 이제 그 대치 국면을 좀 완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갔죠. 들어가서 작전을 했는데, 그 작전 과정에서 저는 참모였지만 인양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했고 지휘관을 보좌하는 역할도 했지만 제일 마지막 다이빙을 또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해서 그 잠수 작전 중에 이제 그 체인이나 이런 거 연결돼 있는 게 제대로 돼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일을 제가 마지막에 수행을 하고 작전이 마쳤죠. 동료들이 겪은 일이라 너무 네. 많이 마음 아프셨을 것 네. 같아요. 네. 진짜 뭐 그런 사고로 사람들 죽는 거는 여러 번 봤지만 특히 그 교전으로 해서 동료들이 전우들이 죽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가슴 아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묵묵하게 현장을 지켜주신 대장님의 군 생활을 인정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제1회 위국 헌신상을 받으셨어요. 네. 위국 헌신상 이름에서도 보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상인지 좀 궁금한데요. 2010년도에 국방부하고 조선일보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네. 군인과 그다음에 군무원, 그다음에 주한미군들 중에 10명을 뽑아서 상을 주자. 네. 그런데 군인들한테 주는 상 중에 상금이 있는 상이었어요. 상금이 1,000만 원이었어요. 우와, 많은데요? 국방부에서 500만 원, 예. 조선일보에서 5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10명이면 1억이잖아요. 네. 1억 원을 매년 주는 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그때 그 천안함 인양을 하고 나서 보국 포장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의 상을 1년에 2번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내신도 안 냈어요. 안 냈는데 거꾸로 네.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서 너 왜 안 냈어? 너 빨리 내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다시 공적조서 만들어갖고 냈는데 주시더라고요. 지금 받은 네, 이 이게 상인 상패인데, 거죠? 네. 용기 네. 부문이라고 써 있네요. 뭐 용기, 헌신, 뭐 창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네. 이제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그런 차원에서 주는 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회 받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걸 받아서 그런지 그해 진급도 됐죠, 대령으로. 하여튼 근데 뭐 제가 잘해서 받았다기보다도 네. 저희 부대원들한테 주는 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은 제가
그때 같이 근무했던 우리 부하들한테 돌리고 싶습니다.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상입니다. 바다 사나이로 현장을 누볐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하나만 꼽기는 정말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가장 보람된 한순간을 꼽자면 언제일까요? 합참에 근무할 때 합참 근무하기 전전에 제가 구조함 함장을 하다가 네. 이 구조함이 미국에서 운영하다가 한국 퇴역한 배를 사갖고 왔던 배라서 오래 못 써서 네. 새로운 배를 만들어야 되는 단계라 새로 만드는 배에 ROC를 만들었거든요. ROC라는 게 이제 작전 요구 성능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합참에 가서 근무할 때 되니까 해군에서 검토가 끝나서 합참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었는데 깊게 들어가는 게 이제 사람이 300m 내려가고 네. DSRV가 지금은 한 500m까지 내려갑니다. 네. 그런 게 있고 그거보다 더 깊게 내려가는 게 ROV라는 이제 유선으로 연결돼 있는 로봇이 있어요. 네. 근데 해군에서 올라온 ROC 성능이 1000m급으로 올라온 거예요. 1000m급으로. 1000m급이면 야 굉장히 깊이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 욕심에는 안 찼어요. 왜? 우리나라 해군이 지켜야 될 우리나라 배태적 경제 수역 EEZ이라고 그러죠. 예. EEZ에서 제일 깊은 수심이 울릉도 동북방에 있는데 2870m예요. 아, 그렇군요. 2870m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ROV를 갖고 싶었어요. 왜? 우리가 1000m급 ROV가 예를 들어 그 1000원이라 그러면 3000m 내려가는 게 3000원이다. 3배 가격이다. 그러면 제가 그걸 요구를 못 하죠. 근데 1300원 정도만 주면은 3000m급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그때 F-15라는 그 공군 전투기가 들어와서 이 F-15가 독도 상공에도 가서 초계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추락을 했다 그러면은 야 우리가 건질 능력이 없어 조종사 시신도 못 찾아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작전 구역 안에서 되는 거는 우리 해군 능력으로 다 갈 수 있도록 갖자. 조금만 돈 더 들이면 되는데 엄청난 돈 들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걸 ROC를 바꿨어요. 제가 검토를 해서 제가 검토 당사자니까 네. 3000m를 바꿨더니만 위에 분들이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과장님은 공군이라서 공군 조종사라서 오케이 했어요 저한테. 당연히 우리 후배들 떨어지면 건져줘야지. 서로 협조가 필요하니까요. 예. 이렇게 딱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막 그 상급 분들이 막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합참에서는 그게 1000m로 고정이 돼서 방위사업청으로 넘어갔는데 네. 방위사업청에서도 그 구조함과 관련된 부분은 그쪽에 전문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갔어요. 와서 좀 뭐 이거는 뭐냐, 이건 무슨 의미냐 막 물으면 가서 설명해주고 그 오타 친 거 다 수정해주고 네. 하는 일을 했는데 가서 그 담당 팀장한테 이거 3000m 해야 됩니다 하고 설득을 했어요. 네. 팀장이 저 2년 선배였거든요. 제 얘기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이 선배님이 선선히 바꿔주시더라고요. 오. 3000m로 가서 결국 3000m ROV를 사온 거예요. 와. 자, 사왔는데 사건은 2016년도 9월 26일 날인가 속초 동방에서 네. 야간에 초계 임무를 하던 우리 해군 링스 헬기가 추락을 합니다. 추락을 했는데 그 추락했던 위치의 수심이 1000m가 넘었어요. 그런데 21일 날 추락을 했는데 예. 22일 날 그 안에 있는 실종자 3명을 다 ROV로 건져 올렸어요. 1030m에 예. 가라앉았습니다. 1000m급이었으면 그 1030m 못 들어갑니다. 30m 차인데도 네. 못 들어가는 거였죠. 그때 진짜 기분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내가 우리 군에 내가 비록 그때 소속은 국방부 소속이었지만 내 해군에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때 가서 3000m로 안 바꿨더라면 이게 됐을까?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셨을까. 그 느낌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교수님과 함께 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뿌듯해하기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은 김진환 교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천안함 세월호 그 이름만 들어도 먹먹한 현장 이야기와 또 교수님의 앞으로의 삶의 계획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